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치며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포르투갈 신용등급 강등 경고로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높아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우는 6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럽도 하락하며 이틀째 약세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1% 내외로 추가적으로 빠졌습니다. 유가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수요 우려를 낳았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3.3% 급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한두 단계 하향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무디스는 포르투갈의 재정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작년 10월부터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했지만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이 발표한 4월 비제조업 지수는 55.4를 기록해 두 달째 같은 수치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달 민간부문 고용은 예상보다 많이 늘며 석 달째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ADP 전미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민간부문의 고용은 전월 대비 32,000건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소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어린이날 밤으로 넘어가는 그날 밤 뉴욕 증시가 200포인트 이상이나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에는 스페인의 문제가 불거지더니 간밤엔 또 포르투갈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계속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를 이틀 연속 급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무디스로부터 불거져 나왔고요. 그 전일에는 스페인이 IMF나 EU 쪽에 자금 지원을 위해서 손을 벌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급락한 글로벌 증시보다 자세히 들여다보죠.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그 전일에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11,000선 이탈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빠졌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분이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폭의 하락을 가져왔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게 아주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문제가 가장 크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신용평가사들도 일단 한몫을 좀 많이 거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우리를 살리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좀 약간 두려운 아침이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정 위기 확산 우려가 일단 어제 다우 지수를 좀 많이 다시 좀 끌어내리는 모습 보이는데요. 장중에는 반발 매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발 매수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장 막판으로 와서 다시 한번 더 낙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지표도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지표 개선세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희박하게 작용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부분이 일단 그리스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많은 해결책가 많이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네. 시장에서 많이 미흡한 수준이고 투자자 심리 자체도 아직까지는 투자자 심리가 완연하게 긍정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 게 지금 많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도 좀 이렇게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일까지 진행됐던 그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네. 다우지수 차트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폭의 하락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단 비주얼적으로 보시기에도 일단 봉을 음봉을 이렇게 크게 내면서 이제 시장 자체를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 5일선, 20일선을 깼던 기술적인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단기적인 급락 부분 패턴을 좀 많이 만들어놨었고요. 일단은 20일선을 이제 크게 하에 이탈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많은 부담을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다우지수 내부에 일단 미국 내부의 분위기보다는 일단 유로존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글로벌 시장이 많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유로존의 문제 자체가 일단 그리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재정 위기에 대한 그 회복 부분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같이 나오면서 네. 일단 유럽 쪽에도 그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일단 배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다우지수 차트도 일단은 안전하지 못하던 게 최근 들어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단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일단 확인해 보면 일단 다우지수 유럽
예, 유럽만의 그 문제라고 일단 뭐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뭐 큰 그런 게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유럽 내부에서 좀 많이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네. 글로벌 시장으로 일단 확산될 우려는 일단은 크게 일단 많이 좀 보이고 있는 좀 편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유럽에 대한 그 재정 위기 문제 자체가 일단은 뭐 남유럽부터 시작하고 북유럽, 유럽 전체적으로 일단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아직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을 좀 약간 위축시키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머징 마켓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시장 같이 이제 시장이 좀 탄탄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유로존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아직까지 두려워할 수준까지는 갈 필요는 쉽게 말해서 미리 이제 겁을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일단 뭐 일단 그렇게 전문가들도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확연하게 지금 이제 꺾여 나갈 시에는 일단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 좀 많이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확산됐던 부분이 좀 많이 또 위축되는 그 부분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초가 많이 주목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네. 사실 뭐 유럽의 어떤 문제는 유로존의 어떤 문제로 결국에는 좀 국한될 것이고 그렇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확산되진 않을 것이다. 너무 지금 시장의 우려가 조금은 과도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유럽 얘기는 차후로 조금 미루고요. 먼저 실적과 지표 먼저 뉴욕 증시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말이죠. 일단 시장이 이렇게 유럽의 재정 위기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이자 이제 지표도 딱히 호재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관련 지표입니다. 노동부에서 7일 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ADP 민간 부문 고용도 주목이 됐었는데요. 민간 부문 고용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일단 ADP 민간 고용 부분이 일단 발표가 됐는데 일단 3개월째 증가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전월 대비해가지고 일단 3만 2천 명 정도로 일단은 꾸준하게 좀 민간 고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가 3만보다도 예상치도 좀 많이 상회를 했던 그런 모습 보이고요. 일단 이전 내에 들어가지고 최대폭으로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게 일단 고용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는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경기가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마련되는데요. 네. 일단 일단 민간 고용 부분 자체가 3개월째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게 뭐 차후 일단 금융 위기 이후에 일단 제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금융 같은 제조업 같은 이런 제조업 지수와 그다음에 금융 같은 이런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모든 전방위적인 업종에서 일단은 회복세가 좀 많이 나타났다는 게 일단 민간 고용이 추후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민간 고용이 그 FOMC 성명서도 발표했다시피 민간 고용이 이제 느리게 좀 진행되고 있지만은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던 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나타날 것이라고 일단 많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고요. 일단은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실업률 같은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좋은 쪽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지표 개선세가 나타날 때 글로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좀 더 회복세를 좀 많이 뚜렷하게 굳건히 지켜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서 ADP 취업자 변동수 한번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네. 일단 준비한 차트에서도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좀 3개월째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고용으로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일단 이제 플러스 고용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좀 최근 들어 제조업부터 시작해 좀 모든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일단 자칫 다시 한번 더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다시 악화되는 그런 국면에 나타나 버리면 이런 민간 고용 부분도 언제든지 또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3개월 정도의 긍정적인 지표 가지고 고용 부분이 많이 살아났다고 하기는 좀 이렇게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그냥 고용 개선세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정도만 아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상치를 조금은 상회를 하면서 3만 건보다 더 늘어난 민간 부문 고용이 3만 2천 건의 증가세를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아직 본격적인 가장 중요한 노동부의 고용 지표 발표 이틀을 앞두고 이 같은 지표의 결과도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의 거의 경기는 지금 제조업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부문이 얼마나 살아나는가가 지금 관심의 대상인데 사실 앞서서 발표된 3월 제조업 수주, 공장 주문이 굉장히 괜찮아서 이쪽도 좀 괜찮았으면 하고 바랐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일단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발표됐는 게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룡주문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재고들도 많이 이렇게 꾸준하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국면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조업 경기의 확산에 따라 가지고 일단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를 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뭐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발표했던 게 예상치보다는 좀 약간 하회했던 수준입니다. 그 ISM 서비스업 지수 한 55.4 정도로 하회했는데요. 일단 뭐 2개월째 지난달하고 약간 좀 보합 수준에서 이제 마감했는데요. 일단 예상치가 56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예상치보다는 좀 소폭 좀 하회했지만은 일단 50을 넘어가면 경기 확장세에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경기 서비스업 경기에 대한 확장세는 꾸준하게 좀 나타내고 있는 게 뭐 시장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으로 나타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서비스업 지수도 일단은 뭐 예상치보다는 전문가들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는 하했지만 그래도 아직 확장세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도 저 준비한 그래프 보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네. 일단 ISM 그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 아직도 이 부분 자체는 일단 뭐 악재보다는 호재성으로 좀 충분하게 이제 작용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전달에 비해서 더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 것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긴 하지만 지금 2달 연속 4년의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SM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ADP가 발표한 민간 부문 고용 증가 수치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 실적 시즌 거의 정점을 지나서 끝물이라고는 하지만 챙기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타임워너 비롯해서 굵직한 기업들 역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을 발표하고도 하락세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도 분위기가 궁금한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결과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시총 큰 종목들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요. 일단 타임워너가 어제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은 이제 순이익이 뭐 예상했다시피 예상을 좀 상회했던 그런 모습 보였고요. 1분기 순이익 한 7억 2,500만 달러 정도로 예상치를 충분히 상회했던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콘텐츠와 그다음에 케이블 TV 수입이 많이 좀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 쪽에서 아마 수입이 증가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 중에서 좀 컸던 지금은 좀 많이 약했지만 보험사 중에서 예전에 한 1위 정도로 차지했던 알리안츠가 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던데요. 네. 1분기 실적도 한 17억 유로 정도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 보였던 게 또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좀 하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 그런 다른 금융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호전되면서 이제 이 부분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아마 이런 부분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확산 경고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의 추가 하락을 이끈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제2번 타자로 뭐 스페인, 포르투갈이 조금 더 물 위로 부상을 한다는 느낌인데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또 한두 단계, 많게는 2단계까지 석 달 내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한 그 등급 하향 전망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이슈가 좀 많이 됐는데요. 네. 일단 무디스에서 먼저 일단 신용 등급을 추가적으로 하향을 할 수 있다고 일단 어떻게 보면 뭐 확답 비슷하게 일단 말을 했던 게 이제 시장에서 투심이 굉장히 좀 많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일단 뭐 전에 그리스에 대해서 재정 부분이 일단 한 1,100억 유로 정도로 일단 IMF하고 유로존이 합의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났지만 시장에서 투심은 전혀 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신중론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불신론과 함께 일단은 그 많은 자금을 그 많은 그 재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그 투자자들은 믿지도 못하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그리스가 얼마만큼의 그 재정 감축안을 얼마만큼 이렇게 실행해 나갈 수 그렇죠. 있는지. 꾸준하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네. 의문이 굉장히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아직도 그리스에 대한 재정 위기 자체가 좀 많이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이렇게 일단 불신이 좀 많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많이 좀 불똥이 튀어가던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게 아마 포르투갈의 신용 등급 하향 그 압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포르투갈 자체도 지금 재정 적자 상태가 굉장히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디스사 입장에서도 일단은 뭐 쉽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부분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신용 등급이 하향이 되면 벌써부터 하향이 돼야 될 그런 수준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무디스 사이드도 약간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뜸들이는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였던 게 좀 뒷북쳤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죠. 예.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 자체도 이제부터라도 일단은 포르투갈에 대해서 이제 시종 등급 하향을 어느 정도 좀 압박을 좀 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실도 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이 많이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보다 또 앞서 나갔던 경우 스페인 부분도 지금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루머로 좀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IMF의 추가적인 그 재정 지원에 대한 자금을 요청할 것이라는 그 유머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같이 한 번 더 투자자들 그 심리가 좀 많이 그 악화됐는데요. 일단 그리스 문제 자체도 전혀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무디스타의 시종 신평가가 나서가지고 포르투갈까지 신용 등급을 하향하고 그에 앞서서 스페인도 지금 신용 등급 하향 압박이 계속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IMF의 추가적인 그 재정 지원을 이제 받을 것이라는 그 루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미리 이제 선반영되는 그 부분이 좀 많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스페인 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단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일단 투자 심리 자체는 한번 훼손된 게 좀 많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뭐 스페인의 그 내부적인 문제는 일단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까지 재정 그 확보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빈약한 데다가요. 최근에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국 예전에서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에 대한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 금융기관부터 시작하고 그 작은 금융기관까지 다 있었지만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중소저축은행에서 좀 많이 비롯됐기 때문에 중소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용등급 자체가 지금 평가가 대상이 안 되는 부분도 좀 많고 그쵸. 평가 대상이 되더라도 굉장히 좀 빈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부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버리면 그 예전에 그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보다 더 큰 그런 스페인에 대한 재정 악화가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부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이면서 아마 큰 폭의 이제 하향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아마 이런 게 어제 유럽 그 재정 위기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악셀 베버 지금 차기 ECB 총재로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분 그리고 도미닉 스트로스칸 IMF 총재까지도 지금 그리스 위험이 유럽의 다른 국가로 전염될 가능성을 조금 열어둔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것이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뻔한 레퍼토리 갖고 울고 먹고 하는데도 이렇게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원인을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조정의 빌미로 그냥 삼은 것인지 그렇다면 다행인데 말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발목을 뭐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내릴 때마다 신용평가기관도 3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각각 순차적으로 하나씩 건드릴 때마다 또 이렇게 급락을 할 것인지. 예.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일단 최근 들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일단은 기업 실적에 대한 그 어닝 시즌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뭐 뚜렷한 지표 개선보다는 이제 지표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고점 논란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 가지고 제조업 경기도 이제 뚜렷하게 확산세가 좀 많이 개선세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이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경기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투자 입장에서 이제 간망으로 좀 빼고 일단 나중에 하락할 우려가 좀 많이 앞으로 좀 이렇게 상존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무래도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유럽 문제도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게 일단 유로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유럽 다우지수 자체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 이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유로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그리스에 대한 그 재정위기 자체도 지금 현재 많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고요.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남부 유럽 쪽으로 좀 많이 튀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보면 뭐 호주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출구 전략으로 좀 삼을 수 있는 금리 인상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6월 달에 있는 그 월드컵에 대한 이벤트 때문에 순간적인 뭐 경기 회복이 나타날 걸 대비해가지고 일단은 그 금리 자체를 일단 출구 전략적으로 빨빠르게 일단은 상승을 좀 시킨 게 좀 이게 특징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일단 그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현재 유로존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 자체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봐도 또 전문가들도 일단 어느 정도 보면 긍정적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망만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악화일로 있지만은 이런 부분 자체가 유로존 내에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자정 능력이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확산될 수 있게 좀 놔두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재정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이제 탄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정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그다음에 포르투갈 쪽으로 이게 수출이라든지 그런 수입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유로존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놔두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M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IMF 뭐 종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유럽 쪽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유럽에 대한 지원 자체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다음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을 안 해서 아예 어떻게 보면 뭐 계속적인 급락 패턴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하락부는 일단은 뭐 그리스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뭐 회복 국면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더딜지 모르겠지만 아직 유로존의 붕괴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그 시종평가사들에 대한 그 시종평가 그 등급 하향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많이 알려져 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다우지수부터 시작하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많이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클 것 같고요. 일단 이머징 마켓 쪽 시장이 많이 좀 아직까지는 강하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 자금 자체가 유로존에서 빠져나갈 경우에는 일단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많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동반 급락하거나 동반 붕괴되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전망을 해보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 쪽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전일에 뭐 2%대 이상씩 이렇게 하락을 하고 또 간밤에는 거의 1% 내외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틀 연속 한 3%씩은 평균적으로 주요국 증시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쪽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유로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뭐 이 전만 하더라도 1년 내 최저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4개월 내 최저치, 달러는 상대적으로 14개월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상징적인 노선이었습니다. 지금 달러 유로 환율 1.30달러대가 붕괴가 됐어요. 일단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낼 건 일단은 꾸준하게 좀 유럽의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면 일단 유로화는 약세가 계속 나타날 걸로 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그에 대한 뭐 자산에 대한 안전 자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달러화가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나타나는 게 좀 뚜렷한 모습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뭐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 위기 쪽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석유 둔화세가 좀 많이 앞설 것이라고 좀 보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도 좀 많이 급락했던 부분 보였는데요. 일단 3개월 만에 80달러 밑으로 하락하면서 한 79.97달러로 좀 마감했는데요. 어제 같은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한 300만 배럴 정도로 많이 증가했던 게 아무래도 그 유가 하락에 좀 큰 폭에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간밤에 나온 지표 중에 한 가지가 ADP 민간 부문 고용이었는데요. 오늘 밤에는 또 언제나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중요한 클라이막스 노동부가 발표하는 진짜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고용지표 추이도 쭉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날 휴일 지나면서 증권가는 분주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고요. 간밤에도 또한 추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떠도 어린이날 휴일 전에 빠졌었던 우리 코스피,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는데 또한 반등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급락을 한다면 얼마나 또 따라서 급락하는지 보다 자세한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하락만 없었더라도 그래도 좀 어린이날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우의 경우는 거의 이틀 동안 3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 장 1700포인트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700포인트 유지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지수가 약 3%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1700포인트 초반대에 위치해 있는 국내 증시가 1700포인트를 만약 유지를 하면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시초 지수가 1700, 5포인트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지금 지수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하락 출발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충격이 장중 충격이 더 크게 가해지겠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침에 시가에 던지는 게 최고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빠질 거니까. 근데 지금 1700포인트는 그래서 유지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대략. 일단 시초 지수는 1670에서 80 정도로 형성되는 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670포인트 이하에서 국내 지수의 시초 지수가 형성이 된다면 시장의 주도주나 아니면은 급락 출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이 단기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좀처럼 참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 아침부터 그 기회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유럽 및 아시아 증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래요. 일단 오늘 정상적으로 출발한다면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급락분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반영한다면 1680포인트 정도에서 장이 출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사실 오늘 장은 열리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죠. 그 전일에 우리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면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응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장이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도 100포인트 세 자릿수 이상 지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우리 장도 역시 마찬가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었는데 두산 그룹주 전체가 건설 관련해서 리스크 부각되면서 좀 흔들렸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자동차주는 또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 시장이 방향을 계속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은 해외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증시가 6개월 지지권력을 이탈해서 그 하락의 속도를 가속화시켰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국내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심한 구조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됐고 시장도 그 중국 증시에 상당히 연동되면서 움직여온 것이 사실인데 최근 시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 시장은 보다 좋은 시장을 따라서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미국 시장인데요. 이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가 2월, 3월 동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올랐는데 이 2월, 3월 동안 사실 악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악재가 새삼스럽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그것을 구실로 해서 급락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의 급락 원인이 제공되고 있는 그리스 악재 같은 것도 이미 2, 3월부터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지는 양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계기로 해서 매일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미국 증시의 얘기도 말씀도 좀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런 방향대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다우 차트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사실상 지수는 횡보했지만
주도주들은 계속 가는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IT주들은 더 이상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3, 4일째 횡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나가고 있지만 네. 이 매기가 새롭게 그 기아차 같은 종목으로 전이가 되면서 네. 뭐 기아차 같은 종목은 오히려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내 시장의 주도 세력의 매기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매기가 뭐 자동차와 IT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매기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매기가 그럼 살아있던 이 매기가 오늘 미국 시장의 급락으로 해서 일순간에 죽을 것이냐,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충격을 일정 정도는 반영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앞서 그 지수에 관해서 좀 물어보셨었는데 네. 사실 지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어차피 주도주가 그 시장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에서 그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상승한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죽을 것인지, 뭐 기아차 같은 종목이 여기서 한 번에 뭐 그 5% 이상 급락을 하면서 예. 그 큰 폭으로 위축이 될 것인지, 예. 뭐 그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미국 증시가 이틀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네.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해야 되고. 아직까지 중장기 투자자라면 네. 뭐 시장을 버릴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어쨌거나 믿었던 미국 시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것도 조금은 불안정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에서 5월 달엔 1800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법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많이 오른 자동차가 뭐 중장기적으로는 가겠지만 지금 이미 수익을 좀 많이 올리신 분들은 일단은 뭐 5%까지는 기아차의 경우 뭐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차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제 IT보다는 자동차 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그 IT 쪽은 그 그간의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서 매가 위축된 것은 뭐 확실합니다. 네. 확실한 것이 그건 계속해서 그 신고가를 내고 있는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하루 그 전을 최고점으로 해서 3일 동안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7, 8% 상승의 반면에 네. 그 전에 훨씬 강했었던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상승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IT 쪽에서는 조금씩 이제 빠져나와서 현금 보유를 하든지 예. 일정 정도 현금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매기가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떠냐. 맞아요. 이제 자동차 쪽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주도주가 이제 기아차 같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종목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기아차를 그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네네. 뭐 말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지수가 뭐 4, 50포인트 급락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네. 매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수급과 이제 심리적인 측면들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급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강성 투자자들이 기아차 같은 종목을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축소를 했느냐, 네. 매도를 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기아차 같은 종목이 오늘 급락출 5% 말씀하신 대로 5% 이상 급락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뭐 양봉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아차 같은 종목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은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을 가진 투자자라면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그리 큰 걱정이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자동차 중심의 어떤 포트폴리오, 주도주 들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 바꿀 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뭐 전반적인 추세는 또한 살아있다라고 하셨고요. 뭐 단기 투자자 혹은 뭐 중단기까지도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 이렇게 좀 기간을 구분해서 전략을 좀 한 번만 다시 좀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지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 고점 라인인 1720포인트 라인이 일단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붕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장 지수를 보면 상당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나갈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주도주들을 보면 그 상승 추세가 상당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네.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흔들리지 말고 주도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만약에 안전자산 회피 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한은 뭐 주도주가 가장 안전한 종목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상당히 견조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은 좀 오늘 같은 날 좀 급하게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움직임을 지켜보시고 뭐 단기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뭐 현금 비중을 조금 마련을 해서 주도주들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IT 쪽에서 대형주가 약 10% 그리고 중소형주 기준으로는 뭐 15% 이상 이렇게 며칠 간격을 두고 하락하는 국면이 나타날 네. 경우에는 그때는 또 굉장히 좋은 단기 투자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중단기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날 매수해 볼 만한 조정이 조금은 예상되는 그러나 앞으로 상승 탄력은 클 만한 종목 한 가지만 좀 짧게 들어보죠. 지난주에는 기아차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은 그때가 이제 전고점을 벗기기 전이었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냈으니까 오늘 김학현 차장님이 말씀하신 종목 좀 잘 들어볼 필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얘기하실 건가요? 네, 오늘 사실 종목을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예. 그래도 한번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성우하이텍은 기아차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지가 이제 뭐 한 4, 5일 정도 되는데요. 네. 4일 정도 되는데 성우하이텍은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사실상 탑픽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은 한라공조 같은 종목에 좀 밀리긴 하지만 네. 이 업종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이 주도력은 성우하이텍이 가장 큰 상황이고, 네. 뭐 시가총액도 한라공조를 제외를 할 때는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우하이텍이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간다면 네. 뭐 가장 안전한 종목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하면서 성우하이텍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성우하이텍의 차트상으로 15,500원권역에 위치한 전고점 라인은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긴 양봉을 한 방에 뚫었네요. 네, 예. 이 거래량 역시 6개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예. 직전 고점을 아주 강하게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크게 나타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또 동시에 순매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오늘 뭐 시장이 하락한다면 뭐 이런 종목이 뭐 16,600원인데요. 네. 16,200원 이하에서 뭐 시작을 한다던가 뭐 이런 현상들이 뭐 잘하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네. 두 가지 종목군이 이제 가장 유망한 종목군인데요. 예. 아침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 가장 유망한 종목군인데 네. 첫 번째는 전일시장에서 가장 셌던 종목. 네. 뭐 전일시장을 예로 든다면 뭐 기아차나 뭐 이런 종목들이 가장 셌겠죠. 네. 이 성우하이텍은 기아차 바로 후발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급락했었던 종목, 그러니까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이죠. 네. 그런 종목들이 큰 폭의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을 할 때, 뭐 이럴 때 단기 투자 기회는 발생이 됩니다. 그 그런 중에서도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런 예는 예를 들면 뭐 건설주 같은 것들이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너무 심해서 손을 대기가 예. 네. 모두가 그렇게 가장 두려워할 때 또 예.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는 또 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뭐 건설주 같은 종목이 뭐 한 7, 8% 이상 오늘 개파락하면서 출발할 경우는 양봉 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예, 중장기적으로 권유하지 않지만 뭐 그런 두 가지 투자 전략이 가장 유망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전략이 전일시장에서 가장 셌던 종목을 투자하는 방식이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성우하이텍 지금 오늘 16,000원 정도 초반에서 만약에 산다면은
좀 밀릴 때 아무튼 잡는다면 얼마까지 내다보면 좋을까요? 목표가요? 통상 목표가는 그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겠는데요. 통상 그 성우하이텍이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돌파해 나가면 한 번 오를 때 그 가격의 변동이 약 3,000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황도 11,500원권역의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18,500원에서 19,000원권역까지는 뭐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네. 순전히 차트상으로 그렇죠. 기술적 예. 분석상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우하이텍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오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육자회담 재개 문제, 또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제사회 초미의 이슈가 되고 있죠. 천안함 사태가 북한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이 어렵사리 성사됐지만 그리스가 긴축 재정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유로존 채무 위기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1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고요. 미국과 유럽의 국채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에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다죠.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자금이 삼성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한꺼번에 쏠린 셈인데요. 이런 자금들이 생산적 분야로 적절히 흘러들지 못하고 단기 수익을 쫓는 투기 수요에 집중이 되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성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30일이 올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만료일이기 때문인데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자칫 대규모 허가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 선심성 정책 시기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소비재 수입이 크게 위축됐지만 오히려 수입이 증가한 제품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들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원두커피 등을 비롯한 이른바 불황이든 10대 수입품 리스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현대TV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그리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디어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관례에 따라서 북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용이 뭐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국제 정세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지는 뭐 거의 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살펴보니 일단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이슈가 되고 있는 천안함 사태가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결국에는 좀 경제적 지지를 얻어내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후주석을 만나서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밝혔고 또 이번 달에는 천안함 사건 원인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 측에 합당한 설명을 또 하고 전통적인 연대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더욱이 북중 연대 강화가 절박한 건 지난해 단행한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죠.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카드로 육자회담에 복귀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또 체면도 살릴 수 있고 동시에 천안함 사태나 경제 지원 등을 지렛대로 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무엇보다 궁금한 건 말이죠. 이번 이 북중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향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분인데 지금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뭐 북핵 육자회담에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당장 관계가 개선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남북관계 개선 시기상조라는 건데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지금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이 뭐 밝혀진다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유엔 안보리 회부나 남북교역 축소 등 뭐 이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맞서서 만약에 북한이 초강수 대응을 한다면 또 그것만큼 또 관계가 아주 뭐 악화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그런 반면에도 또 뭐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육자회담 복귀 의사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힐 경우에는 경색 국면을 어느 정도는 탈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새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데 좀 더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몇 달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합의가 결정이 됐죠. IMF와 EU가 힘을 합쳐서 1,1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어렵사리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국면은 그러나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가 옆으로 스페인 또 포르투갈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뭐 이제 국채가 재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이제 재정기를 맞은 국가들의 국채가 재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네. 국채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 손실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지금 뭐 투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우량 국가들마저도 이런 사태를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클레이즈 캐피털에 따르면 현재 2,950억 유로로 산출되는 그리스 국채가 유통 중인데 800억 유로를 들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의 최대 보유자입니다. 이런 뭐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의 위험 신호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리스 채무가 구조조정될 경우 유로당 약 20센트의 손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국제 발행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올해 유로존에서 6천억 유로의 국채가 더 발행될 전망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도 2,600억 유로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물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 유로존 국채 매입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역시 유럽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었죠. 어린이날 바로 전날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시중에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 원에 달하는 20조 원에 거의 육박하는 자금이 몰렸다라고 해서 입을 쩍 벌어지게 했었는데요. 그만큼 투자처 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돌던 자금이 드디어 삼성이란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한꺼번에 쏠림 현상을 나타낸 그런 극명한 사례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단기 지금 부동산 자금이 딱히 실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금융시장 주변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의 전조가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죠. 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55조 원에 달하는 단기 자금들이 금융위기 이후 그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단기 투자 수익에 거의 뭐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점도 부동자금이 단기 투자 수익을 쫓으면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자칫 삼성생명 청약이 부동자금 쏠림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칫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단기 상품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금융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하느니 그 지금 경제 상황에 맞춰서 뭐 좀 더 통화 반응을 늘린다든지 뭐 적절한 금융 정책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유동성이 네. 적절한 시기에 투자에 나서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지갑 속에 그냥 뭉쳐져 있다가 이렇게 단기 투자성 아주 한머니성으로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네. 이렇게 갑자기 뭐 이런 삼성생명 청약이 핫 이슈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현상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이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네. 현상을 가지고 바로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더 큰 문제는 또 풍선 효과입니다. 부풀어 오른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또 한쪽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넘치는 유동성이 존재한 상황에서 이 자금들이 뭐 이렇게 한쪽으로 그냥 쏠리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금리 추가 하락을 또 압박하게 될 거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회사채 투자에 나서면서 채권 거품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남아줄는지 혹은 곧바로 다시금 실망하면서 CMA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채권 쪽으로 다시금 빠져나갈 것인지 주식시장도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엔 부동산
부동산 관련 소식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는 30일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하는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아주 재미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민원성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조금 냄새가 나요. 네, 그렇죠. 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와 충청 남북도, 서울, 인천, 대전, 대구시 등 7개 지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상으로 봤을 때 6.2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고요. 네. 경기도와 대전의 경우에는 전면 해제를 요구청했다고 하고요. 서울, 인천, 대구시, 충청 남북도 등은 국공유지와 그린벨트 지역 중 일부 해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역시 선심성 해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제 해제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관세청이 어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의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지난해 불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황이진 10대 수입 소비 상품의 리스트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커피 원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다른 8가지 품목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뭐 거의 그림으로 딱 그 거리 풍경을 생각했을 때 네.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품목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스마트폰으로 또 업무 처리하는 직장인이나 또 원두 커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네. 또 그리고 닌텐도 초등학생들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 더 반영하듯이 이런 품목들 다들 꼽혔고요. 그리고 또 역시 웰빙, 가치 중시 유행이라는 또 시대의 조류를 읽어낸 상품들이 또 다수 뽑혔습니다. 고급 생수, 담배, 사케, 중소형 디젤 승용차, 화장품, 악기, 고급 시계 등이 꼽혔고요. 네. 이들 모두 불황에도 꾸준한 수입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앤 이슈는요. 서울현대TV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어린이날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은 뉴욕 증시가 어린이날로 넘어가는 날 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급락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그때는 스페인 문제가 그리스와 엉켜서 불거졌었고요. 또 간밤에는 포르투갈에 대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거의 이틀 동안 280포인트 이상이나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우리 증시 오늘 또한 덩달아 급락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급락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출발 센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